자, 인사 좀 하죠. 준비 인사. 네, 안녕하세요. 아마도 너희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주몽시나 끝나고 여기 문법 파트를 들어간다고 그래서 바로 7단원으로 일단 스킵을 할 거고요. 제가 보기로는 여기 7단원 1이나 2까지 시험 범위가 될 것 같아. 일단 거기 우리말의 문법 요소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나오는 게 크게 세 가지. 높임 표현 한 가지, 그 다음에 시간 표현,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이랑 사동 표현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요거 이미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가면서 복습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말의 문법 요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의고사나 수능에 반복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꼭 정리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높임 표현 볼게요. 개념.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를 중요한 건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낮추는 것도 높임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나타내는 방식. 그걸 갖다가 높임 표현이라고 그래. 종류에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를 높이냐 세 가지로 나누어지네요. 주체. 말 그대로 주체는 문장 내에서 수러의 주인이거든요. 서술어의 주인을 높이는 거. 그래서 주체 높임법인지 개체 높임법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술어를 보는 거예요.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면 주체 높임법, 주체를 높이지 않으면 객체나 상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주체 높임법이냐, 객체 높임법이냐, 상대 높임법이냐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일 먼저 원래는 주체 높임부터 많이 나오는데 너희들 책에는 상대 높임부터 나오네. 상대 높임, 의미, 문장의 종결 표현을 달리하여 종결 표현이라는 건 끝에 종결, 마칠 종자거든요. 어떻게 끝나냐 이거지. 어떻게 끝나냐. 만약에 뭐 종결 표현이라는 거 뭐뭐 했습니다로 끝났어요. 했습니다. 말 그대로는 하십시오 체가 되는 거죠.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얘는 해요체가 되는 거죠. 해요체가 되는 거죠. 야 공부해라. 얘는 뭐가 되는겨? 해라체가 하라체가 되는 거죠. 즉 이 종결 표현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무슨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대 높임법은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 종결 표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게 상대 높임법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내가 본 수업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격식체, 비격식체 단순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이 중요해. 활용. 즉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헤라체인지 해요체인지 하계체인지 하우체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건 내가 나중에 프린트, 별도 프린트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활용되었을 때 이건 어느 상대 높임법에 해당되는지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프린트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다. 말 그대로 격식체라는 건 격식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공식적인 자리, 규범적이고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격식체라고 그래. 이에 비해서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얘기할 때 격식 차릴 필요 없죠. 그래서 야, 너 좀 공부 좀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해체가 있어. 해체. 밥 좀 주세요 하죠. 해요체, 두루 높임체. 그러니까는 이건 딱 그 비격식체는 집에서 엄마랑 이 대화하는 거를 따져보면 어려울 게 없어. 엄마가 매일 공부해 이 새끼야 공부해 이거죠. 해체입니다. 그럼 너희들은 부모님한테 뭐라 그래? 밥 좀 주세요. 뭐해 줘요. 요자를 많이 쓰잖아. 해요체야. 그래서 비격식체는요. 해요체와 해체로 나누어진다. 나머지는 다 무슨 체라고 보시면 돼? 격식체라고 보시면 돼요. 격식체에는 하십시오체 아주 높임, 이게 최고의 높임입니다. 하우체 예사 높임, 하계체 예사 낮춤, 헤라체 아주 낮춤, 하십시오
어서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건 아주 높임인 하십시오체가 되는 거고요. 비격식 아까 얘기했어. 집에서 부모님이랑 얘기하는 거 밥 좀 주세요. 회유체가 되겠죠. 공부 좀 해. 해체가 되겠죠. 두루 높임, 두루 낮춤. 어서 집으로 가요. 회유체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되게 쉽습니다. 쉬워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용을 하게 되면 조금 어려워지게 되고요. 크게 그것만 좀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비격식체에 뭐가 있다? 회유체와 회체가 있고 나머지는 다 격식체라고 정리를 일단은 해두고 가실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주체 높임이냐 객체 높임이냐. 여기서 많이 친구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주체 높임 말 그대로 문장에서 뭐를 높여? 서술의 주체를 높인다.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라고 하면 문장에서 풀이해주는 말을 서술어라고 해요. 보통 서술어의 형태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요 세 가지의 서술어의 형태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 서술어는 문장에서 맨 마지막에 쓰이는 말이야. 말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오신다라고 그랬을 때 오신대요. 오신대. 오는 주체가 누구야? 선생님이잖아. 그죠? 즉 서술어 오는 주체를 높인 선생님을 높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라는 말과 오신다 요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선생님을 높인, 즉 오는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이라는 얘기지. 아버지께서 집에 계시다. 계시대요. 계시대요. 어떻게 계시냐? 누가 계시는 거야? 주체가 누구야? 아버지지, 그지? 계신 주체를 높였네. 뭐야? 아버지를 갖다가 높였기 때문에 서술어의 주체를 높인 주체 높임입니다. 근데 주체 높임에는 뭐가 있어?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 직접 높임은 말 그대로 말하는 이가 주체를 직접 높이는 거지만요. 간접 높임은 말하는 이가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 개인 소유물, 상황 등을 높임으로써 대상을 높이는 걸 간접 높임이라고. 선생님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타당하다라는 건 선생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타당하십니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접 높임이 아닌 선생님이 하신 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간접 높임. 그 다음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밝다에 이 시를 집어넣거든요. 시. 그러면 이 밝은 주체가 뭐냐? 할머니가 밝은 게 아니라 할머니의 신체 일부인 귀가 밝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할머니를 높이는 건 높이는 거야. 직접 높임이라기보다도 할머니가 가진 신체 일부를 높였기 때문에 간접 높임. 됐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현 방법 뒤에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이건 쓰셔야 돼요. 주체 높임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지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이요. 뭐 좀 이따 뒤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볼 거야. 일단은 어간에 선어말 어미 의시를 갖다가 결합합니다. 의시. 예를 들어서 여기 오다의 어간이 어디까지냐? 어간이라고 하면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를 바꿀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의 줄기라고 해요. 어간이라고 하거든요. 오고 오니 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오까지가 뭐가 돼? 어간이야. 여기다가 뭐를 붙인겨? 서마말 어미 시를 붙인겨. 그래 오, 시, 다가 됐죠. 선생님 선어말 어미는 또 뭐예요? 우리가 어간에 붙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말의 꼬리라고 그래갖고 어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미가 지금 여기에 보면 시도 있고 다도 있어. 그럼 얘를 좀 구분해줘야 될 거 아닌 게 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말의 끝에 오는 말씀 어자 끝말자 어말 어미라고 하고요.
이 어말럼이 앞에 온 거, 요 시 있잖아, 시. 주체 높임을 나타내주는 먼저 선자를 써서 선어말 어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실험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가 쓰인다? 어간 플러스 선어말 어미 의시가 사용이 된다. 요거 한 가지. 그 다음 두 번째.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로 바꿉니다. 이가 대신에 깨서로 바꿉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잖아요. 선생님이 오신다. 선생님이 오신다가 뭘로 바뀌어서 선생님께서 오신다. 주격조사라는 건 뭐냐?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신다를 갖다가 선생님께서 오신다. 주격조사 이가 대신 깨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특수어휘. 그 자체가 주체 높임을 나타내줄 수밖에 없는 특수어휘가 있단 말이죠. 뭐 계시다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야, 얘 있잖아. 계시다를 갖다 분석해보면 게다에서 선어말어미 시를 붙인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계시다는 그 자체로 주체 높임을 나타내주는 특수어휘거든요. 그러니까 게다에서 시자를 붙여서 계시다가 아니잖아. 그죠? 주무시다 같은 거 있잖아. 주무시다. 이거 주무다에서 온 거 아니거든요. 그죠? 주무시다 자체가 특수어휘거든. 주체 높임을 나타내주는 말. 주무시다 갖다가 우리가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께서 주무신다. 이렇게 되잖아. 그죠? 주무시는 주체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런 계시다나 주무신다.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체 높임을 나타내주는 특수어휘다. 그래서 주체 높임을 갖다가 실현시키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어간 플러스 의시라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주는 선어물 어미 한 가지. 두 번째 주격조사 이가 대신 뭐를 쓴다? 깨서를 쓴다. 세 번째 특수어휘 뭐 계시다 주무시다 같은 특수어휘를 사용한다. 됐죠? 주체 높임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됐습니다. 주체 높임 정리했어요. 그 다음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게 주체 높임이라고 하면 이제는 주체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서술어의 객체를 높인다. 여기에 보니까 객체 높이며 문장의 목적어나 부서가 지시하는 대상인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거. 여기는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실현 방법이 나오네. 여기 뭐 실현 방법이 나오네. 주체 높임에는 실현 방법이 안 나왔는데 꽤 웃기다. 이거 왜 교재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실현 방법부터 볼게요. 들이다, 여쭈다, 뵙다, 모시다 등의 높임의 의미가 들어간 특수어휘를 사용한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쭈다 같은 거 갖다가 우리가 짧은 글을 한번 지어볼까? 민준아, 여쭈다가 짧은 글을 지어봐. 선생님께 시험 보면 누가? 항상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뭐부터 나와야 되냐? 주어부터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주어를 생각하는 습관이 많이 들어서 주어를 글 쓸 때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위험한 거야.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어떤 글을 쓰라고 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해야 돼? 주어부터 생각해야 돼. 주어. 대상. 누가. 그리고 두 번째, 주어와 서술어를 일치시켜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이래야 되는데 비와 바람이 분다. 이러면 틀리거든요. 비는 내리는 거고 바람은 부는 거거든. 근데 비와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건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가 되지 않는 거라는 얘기야. 이러한 실수 자주 우리가 범하는 거니까 일단 주어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가 일치하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여쭈다. 친구가 선생님께 시험 보면 친구가
선생님께 시험 범위를 여쭈다. 시험 범위를 여쭤봤대요. 아까 그랬어. 객체인지 주체인지를 알려면 뭐부터 봐라? 서술어부터 보라는 거죠. 그죠? 서술. 여쭌 주체가 누구니? 친구잖아요. 그죠? 그럼 친구를 높인 겁니까? 주체 높임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 대상인 누굴 높인겨? 선생님을 높인 거잖아요. 그죠? 아, 얘는 뭐다? 객체 높임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이다, 여쭈다, 뱉다, 모시다 이러한 어휘는요. 이 자체가 요거 갖다가 만약에 나오면 100% 얘는 무슨 높임이다? 객체 높임이 될 수밖에 없는 특수어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어휘라는 건 뭐냐면 이 어휘를 쓰면 객체 높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어느 걸 갖다가 짧은 글을 쳐도 객체 높임일 수밖에 없다. 첫 번째. 그다음 부사어의 붙는 조사 깨를 통해 표현한다. 나는 그 책을 선생님께 드렸다. 원래는 깨가 아니었죠.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선생님에게 드렸다. 이걸 갖다가 뭐야? 부사격 조사 깨를 통해서도 선생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아까는 주격조사 주체 높임에선 주격조사 이가를 갖다가 깨서로 바뀌었지. 그지? 이번에는 부사격조사 에게를 갖다가 뭘로 바꿔? 깨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간 주체가 누구니? 모시고를 볼게. 갔다라는 건 높임이 쓰인 거 아니잖아. 그죠? 모시다가 높임을 사용한 거죠. 누가 모셨니? 나가 모신 거죠. 근데 나를 높인 거야? 아니잖아. 그럼 주체 높임이 아니라는 거지. 뭐라는 겨? 객체 높임이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객체를 높이는 거죠. 나는 그 책을 선생님께 드렸어. 드린 주체가 누구니? 나죠. 그죠? 근데 나를 높인 거야? 선생님을 높인 거죠. 그죠? 객체 높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높임을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물론 뒤에서 한 단원 나갈 때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는 볼게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아파서 요즘에 환절기라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들 아픈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감기, 독감 많이 걸리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좀 몸을 잘 때 좀 이불을 갖다가 좀 두터운 걸로 요즘에 덮고 잤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 표현 볼게요. 시간 표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거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다 알아내. 그런데 중요한 건 문법적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뭐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 과거 시제인지 뭐 초딩도 다 알아. 그런데 왜 얘가 과거 시제인지를 갖다가 문법적 용어로 풀어내려고 하니까 어렵지. 볼게요. 시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 시와 이거 봐. 이 문법적 용어 나와서 지랄이라니까. 다시 한번.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사건 시.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 동작이 일어나는 시점. 상태가 벌어지는 시점. 사건 시와 말하는 이가 말하는 발화시. 말 그대로 발화라는 건 말을 갖다가 짓거린다라는 얘기거든. 발하는 시점 관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 아까도 얘기했어.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사건시, 발화시 갖다 장난치니까 어렵게 되는 거죠. 헷갈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사건시와 발화시의 정확한 개념을 먼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언더스탠드? 오케이. 좋아. 사건시라는 건 상태가 벌어진 시점, 발화시라는 건 말을 한 시점. 요 둘의 관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자, 과거 시제부터 볼게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여기 헷갈리는 거지, 그죠? 야, 이거 풀었으면 어려울 건 없어. 사건이 벌어진 시점보다 말한 시점이 앞서 있대. 잠깐만. 사건이 벌어진 시점보다 말한 시점이 앞서 있다라는 건 말한 게 먼저라는 거지, 그치? 말한 게 먼저고 사건이 뭐 했다라는 겨?
벌어진 게 뭐라는 겨?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다라는 건 사건이 먼저 벌어지고 말을 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다시 한번.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대.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말하는 시점보다 앞서 있다라는 건 이미 벌어진 일을 갖다가 말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라고? 과거 시제라고. 지금 이거 말장난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헷갈린다고.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 과거 시제구나. 과거 시제구나. 이거 헷갈리니까는요. 집에서 곰곰이 한번 사건 시, 발화 시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를 하고 이 시제를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알면서도 실수하기 쉬운 파트가 이 파트예요. 선어말음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 다가 기본형이거든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과거형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되는 거니? 가 플러스 플러스 다가 되는 거야. 가까지가 아까도 얘기했어. 가고 가서 가니. 가까지가 뭐가 되는겨? 간이 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게 미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어미가 2개 이상 늘어났으니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어말 어미라고.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래? 선어말 어미죠. 선어말 어미인데 뭐를 나타내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 원래 아따로 써야 되는데 아가 탈락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법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그럼 얘는 뭐가 되는겨? 갔다가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죠? 선어음이 at이나 ot을 사용한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음 조화라고 그래. a는 앞길이 모이는 거고 어는 어길이 모이는 거고 어느 시점에 이를 회상할 때는 더를 사용해. 그랬더랬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밥 먹었더랬지 우리 만났더랬지 거기 여행 갔더랬지 더가 뭐냐? 과거의 시점을 회상할 때 쓰는 거야. 관용사용 어미, 니은, 던을 사용함. 그거 내가 먹던 밥인데 이미 내가 그 밥을 뭐 했다라는 게 먹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거 내가 했던 일인데 사랑했던 여잔데 이 던이라는 거 많이 쓰죠. 또 한 가지는 지난, 어제와 같은 시간, 부사어를 사용해. 가장 확실하잖아요. 그죠? 나는 어제 여행을 갔다 왔다. 어제라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나는 지난밤에 꿈을 꾸었다. 지난이라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어를 통해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마 학교에서 요거 지금 이제 교몽시나 끝나고 요기력 문법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찍어놔야지 나중에 물론 민준이는 안 그렇겠지만 다른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다시 보고서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 가장 쉬운 거예요.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볼 것도 없어. 발화시 말하는 시점과 사건이 벌어지는 시점이 뭐야? 일치하는 거지. 지금 벌어지는 일을 갖다가 뭐 하는 게 말하는 거지. 그게 현재잖아. 그죠? 동사에는 선어멀어미 니은 쉽게 해볼까? 야 가다를 갖다가 현재형으로 만들면 뭐가 되니? 가다를 현재 시제로 만들면 뭐가 돼? 간다잖아. 뭐가 쓰였어? 선어멀어미 니은이 쓰니까. 먹다를 갖다가 현재형으로 만들면 현재 시제로 만들면 어떻게 돼? 먹는 뭐를 사용해? 는을 사용한다. 는과 동사에는 선어음이 이 니은이나 이 는을 사용하고요.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밥은 밥인데 먹는 밥하면 이거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밥이죠. 현재 시제죠. 이게 바로 이 는에 해당되는 게 뭐다? 관형사형 어미라는 얘기예요. 먹는 밥. 먹던 밥 하면 과거 시제죠. 먹을 밥 하면 뭐가 되는겨? 미래 시제가 되는 거지. 그죠? 여기 있잖아. 미래 시제 관형사형이 니을 이렇게 쓰인다는 거야. 먹을 밥, 먹던 밥, 먹는 밥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 용어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지. 문제가 이거 현재 시제유, 과거 시제유, 미래 시제유 그렇게 안 나와. 그럼 누구나 쉽지. 이렇게 짓거린다라는 게 동사의 선언어미 니은이나 는과 관형사형이 니은을 사용하는 건 무슨 시제입니까? 뭘 알아들어야지.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라고 이 문법적 용어를 갖다가 이해하는 게 일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다음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쓰거나 선어말 없이 표시한다. 이게 뭐냐면 선어말 없이 그냥 가다라고 표현해봐. 원래는 간다. 니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데. 그러면 간다가 현재 시제지, 그지? 확실하죠? 가다는 뭐가 되냐는 거야. 현재 시제입니다. 먹다 현재 시제야. 자다 현재 시제야. 물론 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니은을 붙이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도 되지만 그거를 빼버려도 시제는 뭐가 된다? 현재 시제가 된다. 됐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오늘 지금과 같은 시간 부사를 사용. 아까 과거 시제에 있었잖아요. 과거 시제에는 지난이나 어제 같은 시간 부사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현재 시제에는 오늘이나 지금과 같은 시간 부사를 사용한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 미래 시제. 바라시가 말하는 시점이 사건 시보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보다 앞서 있대. 즉 쉽게 얘기하면은 바라시가 말하는 시점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보다 뭐한겨? 앞서 있다라는 거지, 그지? 앞서 있다라는 거지. 즉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뭐한다라는 게 말한다라는 거거든. 그게 미래 시제라는 거거든. 머리 아픕니다. 이렇게는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 집에서 바라시 사건 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선어말 어미 get으로 표현. 하다를 갖다가 미래 시제로 바꾸면 하겠다로 바뀌잖아. 그죠? 먹다를 갖다가 미래 시제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겨? 먹겠다가 되죠. 그죠? get 표현하고요. 의리다, 리가, 의리 등에서만 쓴다. 나는 먹으리라. 아직 먹은 건 아니죠. 앞으로 먹을 거죠. 그죠? 난 살리라. 난 사랑하리라. 나는 서울대 가리라. 이런 것들 다 뭐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준다라는 거지. 관형사형어미 을 아까 얘기했어. 먹는 밥. 먹을 밥. 을이을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형사의 결합형인 을의 것을 쓴다. 의존명사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내일과 같은 시간 부사. 아까 모든 시제에는 시간 부사가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주는 거. 내일이면 말 그대로 미래 시제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거, 현재, 미래 시제 이거 구분하는 게 어렵진 않아.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 뭐가 나오냐? 각각의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과거 시제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문법적 용어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된다. 어말 어미는 뭔지, 선어말 어미는 뭔지, 관형사형 어미는 뭔지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돼. 시간 부사어는 뭔지 이런 걸 알아두셔야지 헷갈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건시와 바라시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를 머릿속에 30분이 지나가더라도 30분이 걸리더라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동작상 볼게요. 동작상. 이거는 뭐 그렇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동작상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나타내는 것. 종류에는 진행상이랑 완료상이 있다더라. 말 그대로 진행상은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겨. 그래서 뭐뭐 하고 있다. 뭐뭐 가다. 나는 밥을 먹고 있다.
지금 동작 일어나고 있는 거죠. 먹는 ing 쉽게 얘기하면 ing라는 거. ing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가고 있다. 이거 가다. 들판에 벽시가 뭐 벼가 이거 가다. 지금 이거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뭐뭐 가다. 뭐뭐면서 나는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있다. 지금 먹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행상을 나타내고 완료, the end라는 거죠. 끝났죠. 과거라는 거죠. 그죠? 동작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거 뭐뭐 있다. 끝난 거지. 뭐뭐 해 버리다 라는 거예요. 뭐뭐 고서 뭐 다 끝난 거지. 그치? 죽어 있다. 좀 죽어 있다. 이미 끝난 거죠. 죽은 상태잖아. 그죠? 죽어 있다. 그죠? 걔는 죽어버렸대. 죽어버리다. 뭐뭐 하고서 죽고서 이미 죽은 상태잖아요. 그죠? 왜 죽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완료상은 말 그대로 모든 동작이 끝났다. 이미 끝났다. 뭐 여기에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난 적은 없더라고요. 너무나 쉬워서 이 동작상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난 적은 거의 없다더라. 그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너희들 머리가 조금씩 찌끈찌끈 아프죠.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이요. 내가 물론 다음 시간에 너희들을 봤을 때 사동 표현을 따로 설명을 해줄 거야. 사동 표현. 오늘은 피동 표현과 능동 표현을 갖다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피동 표현이라는 건 피동 표현의 상대적인 게 능동 표현이라고. 주동 표현의 상대적인 게 사동 표현이라고. 이게 안 보이겠구나. 미안. 이게 안 보여. 이렇게 해야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피동 표현의 상대적인 게 능동 표현이야. 능동 표현과 주동 표현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 상대 표현이 사동 표현입니다. 사실 피동 표현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사동 표현까지 알고 있어야지 요게 커플이 되는 거고요. 맞아 떨어지는 거고. 일단 능동이나 주동이나 말 그대로 주어가 자신의 힘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나는 밥을 먹는다. 내 힘으로 밥을 먹는 거거든요. 내가 자전거를 탔어요. 내 힘으로 자전거를 탄 거거든요. 즉 능동 표현이나 주동 표현은 똑같은 거야. 단지 상대어에 따라서 피동 표현의 상대어가 능동 표현이 되는 거고 사동 표현의 상대어가 주동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은 것뿐입니다. 오늘은 일단 능동 표현인 상대적 표현인 피동 표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피동 표현. 의미,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 말 그대로 피자가 입을 피자거든. 동작을 입는 거거든요. 동작을 당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종료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 파생적 피동문은 이, 히, 리, 기와 같은 파생접사요. 파생접사. 물론 지금 여기에는 얘가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 혹은 잡다. 얘 능동문이야. 경찰이 자기 힘으로 범인을 잡은 거지. 그치? 얘를 갖다가 피동문으로 바꿔볼게. 일단은 너희들이 문장의 성분을 기억할런지는 몰라도 경찰이가 주어입니다. 범인을 들어가면 무조건 얘는 뭐가 되는겨? 목적어가 되는겨?
잡다, 잡았다, 서술어야.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동작을 누군가에게 입힌 것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바꿀까? 이거 피동 표현을 어떻게 바꿀까? 범인이 누구에게? 경찰에게 잡히다, 잡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일단 볼게. 문법적으로 봐봐. 능동 표현이 어떻게 피동 표현으로 실현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냥 뭐 이거 봐도 범인이 경찰에게 잡힘을 당한 걸 누구나 알고 있는 피동문인 건 알아. 그런데 피동문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문법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일단 범인이 어디에서 왔니? 첫 번째, 목적어가 뭘로 바뀌었지? 주어로 바뀌었습니다. 주어인 경찰이 뭘로 바뀌었어? 야, 뭐뭐에게 뭐뭐개 같은 거 있잖아. 뭐뭐에 뭐뭐에게 뭐뭐에서 이런 것들 있잖아. 장소를 나타내 주는 거,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 혹은 누구에게 누구에서 이런 것들 있잖아. 다 부사입니다. 오케이. 주어가 뭘로 바뀌었어? 부사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잡다에서 뭐가 들어가니? he라는 피동 접사가 사용이 됐네. 선생님, 얘는 왜 선어말 어미라고 안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선어말 어미라기보다도 히가 들어가서 잡다가 잡히다로 피동사에서 능동사에서 피동사로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문장의 성질을 바꾸어 주잖아. 품사를 바꾸어 주잖아. 이러한 문장의 어떠한 성격을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건 어미가 아니라 접사라고 합니다. 접사. 그래서 얘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파생 접사라고. 그 파생 접사의 피동을 나타내주는 피동 접사가 몇 개가 있어? 이히, 리키. 그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사동 접사도 있어요. 사동 접사. 사동 접사는 또 안 보이는 거 쓰네. 사동 접사는 이따가 써줄게요. 사동문 배울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은 여기 이히리키 플러스 우구추 우구추가 더 들어갑니다. 우구추가 들어가. 그러면 사동문이 돼. 주동문이 사동문이 돼. 통사적 피동문은 어찌다, 뭐뭐하게 되다에 의한 피동이다. 되다에 의한 피동이다. 이거는 말로 뭐 100번을 떠드리는 것보다도 뒤에 가서 문제를 통해서 보는 게 가장 빠르니까 직접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개념만 잡자고 여기에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살펴볼게요. 그 다음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담아 사용형, 거기 통사적 피동문은 뭐뭐 어디다 하게 되다 등에 의한 피동 표현 좀 이따 볼 겁니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담아 상황, 피동 표현을 왜 사용하냐? 주어가 동작을 당하게 되는 상황을 강조할 때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때, 이 객관적이 중요해요. 별표 좀 쳐놔봐. 이 피동 표현을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뉴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좀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매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피동 표현을 쓰면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이렇게 나한테 이 행동을 있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대로 한 거면 주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은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한 거야 라고 전하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제 의지가 빠졌네, 저거는 죄의 주관이 아니라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야. 실제 객관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일부러 능동 표현보다는 피동 표현을 사용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야, 사실. 이해되십니까? 바람직한 사용이요. 되도록 능동문으로 고쳐 쓰는 것이 바르고 자연스럽고요. 불필요한 피동 표현, 이중 피동 표현이 굉장히 우리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역시 이중 피동 표현도 한 문제 통해서 살펴봐 드릴 거예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은 문장의 내용 자체에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전달하고자 하는 주체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에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을 사용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인용 표현, 역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말 그대로 끌어다가 사용했다라는 얘기죠. 남이 한 말을 갖다가 끌어다 사용했다, 그러다가 인용 표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의 말이나 글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따온 내용이 들어있어. 직접 따오면 직접 인용, 간접으로 따오면 간접 인용. 구분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딱 두 가지야. 큰 따옴표를 사용하느냐 마느냐, 고라고 하냐 라고라고 하느냐, 대명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거거든요. 원문이나 구체적 대화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거, 직접 인용. 큰 따옴표 사용하여 큰 따옴표가 뭐냐, 이렇게 해서 그가 한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직접 인용이야. 그 다음에 뭐를 사용해? 라고. 민준이가 나는 정말 잘생겼어? 라고 말했다. 직접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간접 인용, 말하는 이의 편의에 맞게 내용을 적절하게 옮겨서 인용하려는 상황에 포함하는 것. 인용 보호에 사용 없이 조사 고를 사용해. 민준이가 나는이 아니라 자신은 잘생겼다 라고가 아니라 큰 따옴표 없이 잘생겼다고 말했다. 봐봐. 직접 인용. 민준이가 한 말을 그대로 갖다 따는 거죠. 나는 잘 생겼어. 큰 따옴표. 그 다음에 뭐를 써? 라고 말했다.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이요. 민준이가 큰 따옴표 없애버려. 근데 나는이라고 하면 안 돼. 난을 갖다가 자신은 잘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고 생겼어가 아니라 생겼다고, 죄송해요. 생겼다고 말했다. 결국에는 큰 따옴표 하나, 두 번째 이 대명사를 갖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 라고로 했는지 고했다고 했는지, 요 세 가지 갖다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가르는 기준이거든요. 요 세 가지, 직접 인용, 간접 인용에선 큰 따옴표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대명사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 라고를 붙이던 고를 붙이던 요 세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직접 인용, 간접 인용 해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용 표현을 사용하는 담화 상황이요. 건의가 있거나 구체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장을 가지고 와 자신의 말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다. 결국에는 봐봐. 제레미 리킨스가 저렇게 얘기했어. 차이코프스키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 건의가 있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말을 갖다가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한 말을 갖다가 야 나만 이렇게 떠든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떠들었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의 생동감을 주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일단은
여기 7-1 우리말의 문법 요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봤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조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